우리 집 잘하네. 안녕하세요. 안산 어린이 여러분. 저는 권혜령이라고 해요. 부천에 있는 상원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누나, 언니, 오빠, 형들과 만나서 국어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선생님이기도 해요. 저는 전국 국어교사 모임의 매체연구회에서 같은 국어 선생님들과 매체, 미디어와 관련된 수업을 나누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그 선생님들과 함께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책도 필요하겠다 해서 어린이를 위한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을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7개의 단어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 7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어는 눈이에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많은 걸 쳐다보고 바라볼 수 있죠. 참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 얼굴, 내 얼굴, 친구 얼굴, 그리고 스마트폰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러분이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것들을 쳐다보다 보면 나와 친근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스마트폰 속에 있는 유튜브, 또 유튜브 속에 있는 유튜버들을 우리가 매일 쳐다보다 보면 친근감을 느껴요. 마치 친구처럼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친구와 함께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도 하지만 그 유튜버가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친한 친구가 하는 폭력이나 또는 욕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유튜버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사람들의 말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유튜버들이 좋은 방향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정상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여다보는 유튜브 속의 유튜버들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냉철하게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마주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 친구들과도 눈 마주칠 시간이 필요하겠죠. 식탁에서 또는 친구들과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는 잠시 스마트폰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물속에 어린 물고기 2마리가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이든 물고기를 만났죠. 나이든 물고기가 어린 물고기에게 인사해요. 안녕 얘들아, 잘 있었니? 물은 어떠니? 어린 물고기들도 인사를 하고 지나쳐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한 물고기가 친구 물고기에게 물어요. 물이 뭐야?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유튜브 세상은 늘 이랬던 것 같죠?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처럼요. 그런데 유튜브가 우리 생활에 이렇게 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06년부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처럼 초등학생이었을 때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도 우리가 쓰기 시작한 것이 2007년도부터니까 이제 10년이 좀 넘었어요. 스마트폰에 유튜브가 같이 들어오니까 더 강력해진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걸 끼고 재밌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자기기를 처음에 샀을 때 스마트폰을 물론 여러 가지 전자제품,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 있어요. 사용자들이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거요. 그것을 디폴트 세팅이라고 하는데 내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사용자가 이렇게 만지지 않아요. 좀 귀찮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고정된 기본값으로 쓰다 보면 세팅된 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게 돼요. 유튜브도 추천 알고리즘이 있어서 추천 영상을 보여주죠. 그 추천 영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생각을 어느 한쪽으로만 계속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한쪽으로 고정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내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유튜브 세상도 내가 이 채널을 선택했는지, 내가 이걸 어떤 의도로 보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람 소리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혹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생활 방식으로 짜여져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유튜브 영상이 몇 분짜리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보는가 하는 2012년도 연구가 있어요. 그때 보면 4분 11초 정도 길이의 유튜브 영상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다고 해요. 그걸 계속 보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긴 글을 읽거나 어떤 긴 생각을 해야 되는데 4분을 넘어가면 견디지 못할 수 있죠. 이렇게 자꾸 디지털 기계가 만들어 놓은 그런 기본값에 익숙해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뇌나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는 것들이 진짜 내가 선택한 재미인지 아니면 다른 재미는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죠. 여러분은 한글을 몇 살 때 떼었어요? 한글을 읽고 또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글도 쓰고 또 글을 읽을 수 있죠. 이런 능력을 영어로는 리터러시라고 해요. 그런데 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생산되는 영화나 광고나 웹툰 이런 거에서도 의미를 전달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문자가 없더라도 이미지나 색, 소리 이런 것들이 의미를 전달해요. 미디어에서는 제작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의미가 편집이 돼요. 우리가 셀카 찍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딱 한 장만 찍어서 프로필 사진으로 넣지 않죠. 여러 장을 찍어서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것처럼 미디어에서도 여러 장면들을 찍고 나서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 그걸 편집을 해요. 편집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가짜인 것도 진짜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미디어를 정확하게 읽고 쓰는 능력,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불러요. 좀 영어 단어가 어렵나요? 네, 아직 이걸 우리말로 바꾸진 못했어요. 그래서 미디어를 정확하게 또 비판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미디어를 먼저 읽어내는 능력을 한번 볼까요? 네, 앞에 광고에서는 글자가 있었어요? 네, WWF라는 영문 정도밖에 없었죠. 이처럼 글이 없어도 문자 언어가 없어도 이미지와 그리고 색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지구처럼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바로 지구를 의미하죠. 이 지구가 아이스크림처럼 흐물흐물 녹아내리고 있어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왼쪽, 위아래, 오른쪽에 배치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앙에 딱 배치를 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배치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의도적으로 여기에다가 둔 거겠죠? 그리고 색깔을 한번 보세요. 배경색을 어둡게 해서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있는 지구의 모습에 집중하게 해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색과 그 다음에 위치 그리고 그림을 배치하는 거랍니다. 이것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협력해서 이것을 막아요 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죠. 우리가 앞으로 미디어를 볼 때도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잘 파악해내고 여러분이 미디어로 소통할 때도 이 의미를 잘 쓰는 게 필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어렵지 않죠? 어린이 여러분, 코로나19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그렇죠. 친구들과 만나서 놀이터에서 뛰놀고 같이 게임도 하고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디지털 세계를 더 많이 이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 친구들을 만나기보다는 나와 마음이 맞는 친구들만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웹툰에서는 작가의 웹툰도 재미가 있지만 그 밑에 댓글로 달아놓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재미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댓글을 통해서 이해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죠. 내 생각과 같은 사람, 내 입장과 같은 사람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과만 소통하려고 하고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공격적이거나 악플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확증 편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댓글에서도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자꾸 소통하려고 해요. 옛날 동화책 미운 오리 새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외모가 다르다고 아주 구박을 받던 오리가 있었어요. 힘들어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땠나요? 오리가 아니라 백조로 멋있게 날아올랐죠.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할 일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 입장을 존중해야 나의 생각도 존중받을 수 있답니다. 김하미 박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이버 불링이 막 일어날 때 거기에서 멈춰서서 자기가 다른 생각을 전달하는 댓글을 달아주거나 또는 그 흐름을 끊어주는 댓글을 달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건전한 시민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어린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누구 편이 되어서 그쪽 이야기만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옳은 생각을 지지할 수 있겠죠? 작년 6월에 정부가 유튜브를 차단한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학교의 남학생들이 아주 떠들썩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가짜 뉴스였어요. 가짜 뉴스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답니다. 백제무왕은 선화공주님과 결혼하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해요. 선화공주님이 밤에 몰래 소동이를 만나고 다닌다 라는 노래예요. 이것이 바로 소동요인데요. 가짜였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서 선화공주님은 나중에 진짜 무왕의 아내가 되죠. 가짜 뉴스였는데 좋은 결과를 이루어낸 거예요. 일제강점기에는 관동 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지진 때문에 혼란한 틈을 타서 우리 조선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탔다라는 가짜 뉴스를 일본인들이 퍼뜨렸어요. 그래서 많은 조선인들이 희생이 됐죠. 이건 가짜 뉴스의 나쁜 영향이에요. 이런 가짜 뉴스가 코로나19가 되니까 더 많이 퍼졌어요. 헤어드라이기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 밖에 나가서도 5일간 살 수 있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퍼졌죠. 그래서 이런 미디어가 발달되고 또 소셜봇이라고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이런 시대가 되면 우리가 가짜 뉴스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 뉴스를 지금 이야기하지? 이 뉴스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을까? 다른 언론사 또는 다른 신문사, 방송사에서는 이 뉴스를 어떻게 보도할까? 이렇게 따져보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나와 친한 사람들이 있는 소셜미디어에서 뉴스가 퍼지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 지인이 준 정보는 우리가 쉽게 믿게 되죠. 그러다 보니 가짜 뉴스를 의심 없이 믿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 우리는 뉴스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팩트 체크 하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 뉴스가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답니다. 어른들은 어린이 친구들이 미디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해요. 그럼 친구들이 그러죠. 저 광고 많이 본다고 그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요. 유튜브 많이 본다고 해서 그것대로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은 미디어의 영향을 덜 받고 다른 사람들이 미디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목이 말라요. 그래서 생수 하나를 사러 가요. 어떤 제품을 고를까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광고에서 많이 본 제품을 구입하게 돼요. 그래서 광고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죠. 페이스북이 연간 한 700억 정도를 번다고 해요. 근데 이 수익의 99%는 광고 수익이라고 해요. 우리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초등학생들이 장래희망을 밝힌다고 하죠. 유튜브에서도 광고 수익이 나야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이 광고가 왜 이렇게 인터넷 세상에서 큰 힘을 발휘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들이 자기 제품을 팔아야 되겠죠. 좋은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광고에서 유명인을 등장시켜서 아주 멋있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꾸며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죠. 그리고 광고에서는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해요. 여러분 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학원을 안 가면 왠지 잘 성적이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하죠. 광고는 또 남들과 비슷한, 남들과 닮고 싶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추기기도 해요. 이런 방법으로 광고들을 여러 번 자주 접하다 보면 우리는 은연중에 그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 거랍니다. 네, 광고의 영향, 미디어의 영향을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계획적으로 의도된 광고들을 접하다 보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제부터 내가 왜 이 제품을 선택했는지 또 이 제품의 어떤 점을 보고 구입을 했는지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세상은 지금보다 덜 행복했을까요? 인터넷은 1960년대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1994년에 팀 버너스리라는 분이
이것을 여러 인류가 같이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특허권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70억 인류 중에서 40억 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이 인터넷을 우리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누구를 혐오하거나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구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쓰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디지털 세상을 안전하고도 서로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튜브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만들게 되죠. 유튜브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그 작동 원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리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 좋아요. 그리고 먹방 유튜브도 있고요, 여행 유튜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우리가 선호하는 게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 어떤 것을 선택할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이 유튜브를 뭘 보고 있는지 스스로도 사용 일지를 써보면 좋아요. 옛날에는 일기를 써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미디어를 많이 접하니까 내가 하루 중에서 어떤 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썼는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기 위해서 이런 미디어 사용 일지를 써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작사가로 유명한 김이나 씨가 쓴 책을 읽어봤는데요. 일기를 쓰거나 자기 생각을 정리해 놓은 것이 나중에 작곡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고 해요. 아이유도 그런 의견을 밝힌 적이 있고요. 그러니 지금부터 차곡차곡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여러분, 늘 만나는 스마트폰의 미디어 세상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땠나요? 어렵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현명하게 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서 미디어를 쓴다면 앞으로 우리의 미디어 세상이 더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지만 다음에 또 만나요.